안녕하십니까. 의료영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이제 마치고 어느덧 한 학기로 봤을 때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영상은 이제 크게 스트럭처럴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을 스트럭처럴 이미지와 이제 펑셔널 이미지로 구분을 하였을 때 지금까지 다룬 것들은 이제 T1 웨이티드, 뭐 T2 웨이티드, 그리고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를 이제 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영상들은 뇌에서 또는 이제 다른 부위들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구조를 보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이미징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중간고사 이후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서는 기능적, 즉 펑셔널 이미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펑셔널 MRI, 즉 fMRI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fMRI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이 펑셔널 MRI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스트럭처럴 MRI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인데 그 펄스 시퀀스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주고 촬영을 하면 어떤 기능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미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 대표적인 펑셔널 이미징 중에 하나인 펫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펑셔널 MRI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펑셔널 MRI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트럭처럴 이미징에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펑셔널 이미징은 우리가 주로 뇌에 집중해서 본다고 치면 뉴런의 어떤 활성화되는 정도, 즉 뉴럴 액티비티를 어떻게 이미징화 할 수 있을 것이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과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 또는 이제 마인드, 마음의 어떤 정도에 관한 과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컬러지나 이코노믹스, 즉 심리학이나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것과 관련된 이제 그런 사이언스들, 그러니까 소셜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헬스 사이언스, 즉 우리의 신체와 연관된 과학의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네틱스나 사이키아트리, 정신, 신경, 그리고 뭐 유전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생체와 관련된 그런 사이언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뇌라는 것, 브레인이라는 뉴럴 사이언스 관점에서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와 바디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레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자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헤이비어럴 뉴로사이언스, 즉 행동신경과학 또는 뉴럴로지, 말 그대로 이제 신경학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브레인의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측면을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인드와 브레인을 같이 놓고 보는 예를 들면 이 경계 부분에 있는 여기는 이제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즉 인지 신경과학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인데 어떤 정신의학 관련된 커그니션, 그러니까 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요 경계에 해당되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이제 교집합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체, 마인드, 그리고 브레인의 접합 부분이 되겠는데요. 펑셔널 뉴로 이미징은 흔히 이 세 가지를 접목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후반부의 강의는 이러한 펑셔널 이미징의 세 가지 측면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큰 과학의 분야들이 같이 만나는 접점에 관한 이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요. 융합 학문, 그래서 이제 인터디시플리너리한 워크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학 또는 사이콜로지스트,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의학 또는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런 모든 이제 부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서로 결합된 형태로 전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어떤 데이터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의 어떤 믹스처, 결합된 융합 데이터의 측면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콜로지컬, 바이올로지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뇌의 어떤 활성화되는 정도, 그런 것들은 피지올로지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하게 예를 들면 전기적인 신호가 뉴런의 셀바디에서 만들어지고 엑선을 따라서 연결되고, 그런 전기적인 신호의 전달에 의해서 뉴런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측면이죠. 근데 그런 거의 결과로 우리가 사이콜로지컬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이콜로지컬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변화 또는 특성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외부에 보이는 것은 이제 사이콜로지컬한 데이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과 어프로치들이 결합되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이콜로지컬한 어떤 컨셉을 피지올로지컬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설명을 한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그걸 이제 결정을 내린다, 또는 내가 현재 지금 기분이 우울한 상태에 있다, 이런 모든 사이콜로지컬한 형태의 뭐랄까요, 데이터 또는 이제 컨셉이 사실은 우리 뇌의 어떤 부위의 뉴런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뇌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되는 뉴런의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산다, 아니면 안 산다와 같은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사이콜로지컬한 컨셉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콜로지컬한 컨셉을 이해하려면 나의 행동,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을 이해하려면 그 내부에서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피지올로지컬한 변화를 우리가 이미징화, 그래서 이제 영상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펑셔널 이미징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셔널 이미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기능적인 사이콜로지컬한 컨셉을 내부의 바이올로지컬 또는 피지올로지컬 변화와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가에서 그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브레인의 펑셔널 이미징을 다루게 될 텐데요. 사이키아트리와 뉴럴로지,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측면과 정신학적인 측면을 서로 이제 같이 보게 되는 펑셔널 이미징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럭처럴 이미징에서는 이런 사이키아트릭한 측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뇌 또는 신체의 신경학적인 구조 또는 그런 구조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더 뉴럴로지컬한, 좀 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측면에서의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펑셔널 이미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이 그러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변화와 연계되는 이제 사이키아트릭한 정신학적인 또는 이제 사이콜로지컬한 컨셉의 변화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인드와 그리고 이 생체, 바디 그리고 브레인 얘네들이 서로 결합된 형태의 이미징이 펑셔널 이미징에서는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 이미징의 모달리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방식으로 우리가 신경 영상 또는 이제 신체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PET이나 fMRI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나 뭐 CT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뉴로 이미징의 모달리티 중에서 펑셔널 이미징의 가장 대표적인 모달리티는 PET과 그리고 fMR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ET은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의료 영상 처음 수업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방사선 동위 원소를 주입을 하고 그 방사선 동위 원소가 특정 기능을 하는 부위에 이제 달라붙으면 거기에서 걔네가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영상화한 것이 이제 펫입니다.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도파민 펫을 찍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에 특이적으로 달라붙는 그런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를 몸속에 주입을 하면 그럼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곳에 걔네가 많이 달라붙어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로부터 발산되는 또는 나오는 에너지를 영상화하면 도파민이 어디에 많이 분출되는지를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바로 도파민을 영상화하는 펫이 되겠습니다. fMRI는 기본적으로 MRI와 동일한 원리로 촬영이 되지만 펑셔널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fMRI는 기본적으로는 혈류의 변화 그래서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다이나믹스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뇌가 특정한 부위에 뉴런이 활성화되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혈류의 변화를 우리가 이미징하는 것이 fMR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의료 영상의 이제 큰 카테고리를 보자면 스트럭처럴 브레인 이미징을 다루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또는 신체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이미징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MRI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펫도 아까 제가 펑셔널 이미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스트럭처럴 이미징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펑셔널한 특성에 많이 쓰고요. 스트럭처럴 이미징에는 대표적으로 엑스레이 기반한 엑스레이 영상이나 아니면 CT 그리고 M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럴 이미징 방법이죠. 모양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MR 그리고 엑스레이에 기반한 영상이 대표적인 이제 스트럭처럴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펑셔널 브레인 이미징은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위에 뇌에 활성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기능적인 특성을 보고자 할 때 쓰는 영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펑셔널 브레인 이미징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 뇌의 어떤 기능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PET, fMRI, 그리고 EEG, 그리고 이제 MEG 같은 걸 들 수 있는데요. PET과 fMRI는 이번 학기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특히 fMRI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EEG는 여기 이제 영상 요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EEG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기능적인 변화 또는 특성을 이 뇌에서 나오는 파장의 변화로 이미징하는 방식이 바로 EEG인데요. 이 EEG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하게 이미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MR 스캐너처럼 스캐너에 누워서 영상을 오랫동안 찍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머리에 어떤 모자 형태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요 이제 일렉트로드들이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머리에 부착을 해서 이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태스크 어떤 작업을 하면서 뇌의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뇌의 변화를 이동하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뇌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결국은 뇌의 스컬을 뚫고 안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서 그 파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다른 것은 이 스페이셜 레졸루션, 해상도 측면에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반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에 잘 어울리는 그런 뇌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MEG는 EEG의 어떻게 보면 마그네틱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자기적 어떤 뇌의 변화를 이미징하는 기법입니다.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스페이셜 또는 템포럴 레졸루션이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우리가 스페이셜 템포럴 특성을 이제 보자면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 해상도, 즉 얼마나 정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시냅스 수준까지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뉴런의 수준까지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브레인 전체의 이제 큰 마크로 스케일 정도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레졸루션을 나눠 볼 수 있고요. 템포럴 레졸루션, X축이 템포럴 레졸루션인데, 템포럴 레졸루션은 예를 들면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느냐 시그널을, 아니면 이제 초 단위냐 분 단위냐 아니면 시간 단위냐 뭐 이런 레졸루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이런 계열은 공간 해상도 스페셜 레졸루션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시냅스나 뉴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영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오래 걸리고요. 반면 MEG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MEG 같은 경우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굉장히 짧은 시간 측정할 수 있고, 브레인, 즉 굉장히 거대한 수준, 마크로 레벨에서 영상화 가능한, 그 대신 이제 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펫이나 fMRI는 대충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즉 몇 분 단위 또는 몇 시간, 몇십 분 단위의 영상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고, 어떤 콜티컬 맵이나 아니면 이제 브레인 전체의 이미징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페이셜 레졸루션과 템포럴 레졸루션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fMRI는 장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뭐 MR 방식이 그렇지만 액세스가 쉽다. 근데 사실 액세스가 쉽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이제 펑셔널 이미징 중에서 이제 펫 방식은 액세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방사선 동위 원소를 몸에 주입한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방사선 동위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없죠. 방사선 동위 원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를 들면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그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형 병원에서 촬영을 펫을 한다고 하면 자기 병원에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제 한정적으로 있는 그런 만들어진 곳에서 급하게 뭐 퀵 같은 걸로 쏴서 배달을 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주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돈도 비싸고 뭐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MR 방식을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액세스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CT나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에 비해서는 액세스가 좀 더 어려운 편이죠. MR은. 반면 이제 펑셔널 이미징의 측면에서 보면은 액세스가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Collaborative Community and Tool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료 영상 관점에서 보면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분석을 하려면 공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그런 아주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다. fMRI에서는. 그래서 융합 학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fMRI가 워낙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분석 도구나 아니면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페이셜 템포럴 레졸루션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fMRI가 나온 게 1990년 중반 또는 초반이라고 보면 fMRI 관련된 논문의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이미징과 펑셔널 이미징의 측면에서 어떤 이제 발전된 양상을 좀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스트럭처럴 이미징에서의 어떤 발전인데요. 1.5T와 7T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T라는 건 테슬라, 즉 우리가 MR 영상의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 B0의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전자기장의 어떤 이제 크기, 스태틱 마그네틱 스트렝스가 1.5T냐, 7T냐의 이야기이고요. 당연히 그 B0의 크기가 크면 좀 더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1.5T로 사람의 뇌를 촬영한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레이 매터 부분, 여기 약간 어두운 부분, 그레이 매터가 하얀 부분이 이제 화이트 매터. 그래서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이 뇌의 주름이 보이는 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보여주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원숭이 멍키의 이제 7T 뇌 영상인데요. 잘 보시면 그레이 매터에서도 이 레이어가 보이죠. 자, 여러분들 콜티컬 이 레이어 스트럭처를 좀 아시면 예를 들면 신경해부학 관점에서 보면 콜티컬 에어리어는 뭐 5개, 6개 또는 7개 정도로 레이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레이어 형태가 1.5T 테슬라에서는 안 보이죠. 1.5 테슬라에서는. 근데 반면 7 테슬라에서는 그런 레이어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펑셔널 이미징의 관점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흔히 펑셔널 브레인 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의 어느 위치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매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색깔은 이제 비슷한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요 부위는 보라색에 가까운 색깔들이 모여 있죠. 이 부위는 뇌의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라색에 해당하는 요 부위는 우리가 흔히 이제 비주얼 콜텍스라고 해서 시각 영역. 그래서 대뇌 피질 중에서 시각 영역을 담당하는 그 부위다. 또는 이제 여기 노란색 이런 부위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부위들은 예를 들면 이 감각 영역 그리고 뭐 초록색 영역은 운동 능력. 그래서 브레인의 펑션에 따라서 색깔을 구분을 하고 각각 뇌의 어떤 영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매핑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펑셔널 이미징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펑셔널 이미징이 이제 발전해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2011년 이야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발전된 정도 중에서 하나가 요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요 사진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